자,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한 5개 목차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이제 북유럽 얘기는 조금 빼고 창조 경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유럽을 넘어가서 북유럽의 붐이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불고 있는지, 휩쓸고 있는지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이런 피상적으로 북유럽이 어떻다 그런 건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북유럽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역사, 정치,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이 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게 다 과거의 어떤 축적이듯이.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과거 얘기를 좀 문화적인 유전자 그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요즘 우리가 생물학적인 유전자는 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진. 그런데 문화적인 유전자는 요즘 그걸 밈이라고 그러거든요, 밈. 그래서 이 문화적인 유전자가 과연 북유럽에는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 그 얘기를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정경련이니까 이런 너무 이렇게 그 마인드 이런 쪽으로만 하기는 좀 그래서 북유럽과 관련되는 그런 그 기업들을 여러분에게 쫙 소개를 드릴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아는 기업도 있고 모르는 기업도 있을 텐데, 제가 일부러 좀 여러분이 모르는 기업들을 더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쭉 파워포인트 페이지가 있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이런 그 북유럽의 문화적인 유전자와 기업들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창조 경제적인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그거를 종합 삼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 경제 여러분 이제 많이 아시죠? 이제 벌써 1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 과학기술하고 문화하고 산업하고 이거 세 개를 엮으면서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창조 경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인데, 그 권오상이라는 분이 그 노벨상가 수리공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저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처음 질문에 왜 우리가 과학기술이라고 얘기할 때 항상 과학을 먼저 붙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술과학이라고 안 그러시죠? 근데 사실은 저 두 개 중에 중요한 거 뽑으라면 오히려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학은 오히려 좀 뒤치다거리 하는 거다. 그리고 오히려 좀 일반화를 하는 거지. 사실 과학이 먼저 앞서고 거기서 나중에 그러니까 기술이 먼저 가고 과학이 뒷바라지를 이제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노벨상과 수리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셨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창조 경제 하고 그럴 때는 물론 과학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구현을 하는 거는 다 기술적인 면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서 하여튼 이 과학 기술이라는 거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번역을 한 책이기도 한데, 지식경제학 미스터리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어떤 그 교수 중심으로 나온 얘기냐면, 폴 로모라는 교수 중심으로 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 시카고 대학에 있을 때 그때 조교수를 하고 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분이 이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성장 이런 쪽에 이제 굉장히 고수가 되셨어요. 한때 노벨 경제학상 후보에도 오르고 막 그런 분인데, 이 분 주장에 의하면 경제학 우리 원론 같은 거 보면 생산 요소가 3가지 있다고 그러면서 토지, 노동, 자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폴 로모 교수에 의하면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하고 자본은 다 이제 손에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저블하고 이렇게 텐저블한 건데, 그거는 그냥 그냥 재료로 물질로 다 집어넣고, 오히려 이 노동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나눠져야 되는데, 그게 여기 나온 이제 사람, 우리 이제 휴먼 캐피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그리고 휴먼 캐피탈로 집어넣기는 너무나 이제 커진 그 아이디어, 물론 저기서 이제 다 혁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이디어가 아무리 많아도 이런 금융자본도 부족하고 기술도 뒤따르지 않고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이 안 돼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구현을 못 했는데, 이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돈도 막 얻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구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옛날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어가 이제 새로운 그 생산 요소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게 지금 창조 경제하고 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창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저는 이 정의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의성은 가치 있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과정이다.
여러분이 이제 술을 마시다가 뭐 이거 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 가지고 사업하면 금방 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른 사람이 이미 생각을 했거나 이미 그거 가지고 구현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했던 거가 똑같은 거. 그러면 그게 아이디어스러울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독창적이지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상품이 없다 하더라도 옛날에 누군가 만들었다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서 지금 사라진 그런 상품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없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미 했다가 실패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이 되려면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아이디어가 기본이지만 거기에 플러스 차별화된 독창적인 게 필요한 거고 또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 그게 진정한 의미의 창의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통 얘기하는. 그래서 저는 이 창의성의 그 정의로 이거를 가장 그 좋게 생각합니다. 이게 단계별로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자, 북유럽 쪽으로 이제 좀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북유럽 여러분 잘 아시죠? 5개 나라거든요. 저기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 5개 나라고 그린란드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사실 덴마크 땅이에요. 거기가 이제 독립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은 유럽에서 자기 나라가 가장 크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그린란드까지 포함하면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 빼고 정말로 제일 큰 나라거든요. 그래서 덴마크가 유럽에서 제일 영토가 넓은 대국이다. 그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세계사 그런 거 이제 중고등학교 때 좀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이킹부터 시작해서 한자 동맹, 30년 전쟁, 스웨덴 철강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산업혁명을 일으키는데 이게 굉장히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석탄은 많았는데 철강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산업혁명 할 때 스웨덴으로부터 철강을 수입해가지고 기계도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노벨상 복지국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주요 북유럽의 테마, 그러니까 이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화적 유전자로 이제 좀 넘어가면 여기에 이제 뭐 객관적인 이제 통계입니다. 하여튼 이제 OECD 이제 선진국 클럽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빨간 건데 우리나라는 저 아래쪽에 있고요. 이제 다른 나라들 북유럽 5개 나라는 저 위에 있는데 유난히 저기 오른쪽 끝에 두 번째로 있는 노르웨이가 높아요. 그래서 이 핀란드나 뭐 스웨덴이나 이쪽은 이제 4만 불하고 5만 불 사이거든요. 근데 노르웨이만 9만 달러가 넘어요. 지금 거의 2배로. 근데 노르웨이가 그전에는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근데 60년대 그때부터 이제 북해에서 유전이 터지면서 거기서 엄청난 이제 그 재정 수입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지금 1인당 국민 소득이 뭐 다른 북유럽 국가의 2배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소득만 높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이제 굉장히 그 정부가 현명하게 그걸 이용을 하고 있어요. 뭐 여기서 제가 그걸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뭐 국부 펀드를 운영을 해서 굉장히 잘 운영을 한다거나 뭐 교육에 투자를 한다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정말로 현명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르웨이의 그 1인당 국민 소득이 계속 저렇게 높게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유럽과 이제 그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차이점도 있고 뭐 공통점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공통점 중에 하나는요. 바로 그거 같아요. 우리나라가 왜 그 무역을 통해 가지고 경제 성장이 잘 됐지 않습니까? 이 북유럽도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경제에 있어서. 왜냐하면 북유럽 전체 5개 나라 다 합쳐봤자 인구가 2만 5천 명밖에 2,50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잖아요. 2분의 1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나라 내수 시장이 좁기 때문에 일찍부터 바깥으로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바이킹도 그래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외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그 소득을 좀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북유럽과 우리나라의 틀린 점도 굉장히 많지만 그거 하나는 똑같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틀린 것 중에 하나는 이 국민 소득의 그 분배 있잖아요. 소득 분배. 그게 이제 북유럽은 너무나 좋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한때 물론 나빴다가 그 이후에 80년대까지 이제 계속 좋아진 쪽으로 갔다가 다시 지금 상당히 악화됐어요. 여러분이 아는 새 모르는 사이에. 뭐 하여튼 IMF 등등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악화가 돼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물론 후진국하고 비교하면 높지만
이 선진국 클럽에서는 굉장히 아래 수준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빈익빈 부익부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공통점 틀린 점들도 있지만 그거 하나씩만 여러분께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죄송한데요. 네. 헬리콥터 맘은 뭐예요? 헬리콥터 맘은 이제 뭐 누가 이제 가면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스포츠 클럽 가고 그러면 계속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자동차 대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자동차가 헬기죠. 그런 의미의 엄마를 이제 헬리콥터 맘이라고 이제 그러죠. 제가 여기서 이제 이 모델을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정부와 그리고 기업과 이 일반 국민들이 있잖아요. 이 국민들 간에 서로 주고받는 게 확실히 정립이 돼 있어요. 북유럽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좀 불명확한 쪽으로 악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 있잖아요. 신뢰. 저는 신뢰가 이 북유럽에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덕목이고 저거를 깨면 그야말로 이제 거기서는 이제 쫓겨나는 셈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안 보니까.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깨도 인간으로 보잖아요. 많이. 그리고 그냥 이해하고 그러잖아요. 그 신뢰가 있고 없고가 나는 정말로 그 북유럽과 우리나라의 큰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북유럽 이야기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북유럽이 될 수 있을까 막 그런 기대하에 막 썼는데 책을 쓰고 나서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제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틀리려면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기간에 해결된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한테 이제 정부가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시죠. 너희한테 이제 국민들한테 복지를 수준을 계속 높일 거니까 세금을 좀 많이 내라. 그러면 세금 갖고 우리가 잘 운영을 해갖고 이제 너희가 이제 나이 들면 이제 잘 제공해줄게 복지.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잘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렇죠? 안 믿으니까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고 세금 뭐 증세한다고 그러면 다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스웨덴에서는 58%의 국민들이 세금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정부를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세금으로 좀 강제저축을 해놔야 그래야 노후에 복지가 좋아진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더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그 문화적인 유전자, 사회적인 유전자가 이제 다른 건데 이게 유전자라는 게 사실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서 그게 형성이 되는데 그게 단기간에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 비관적인 견해를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회적인 합의, 여러 가지 주체 간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게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 간의 이제 뭐 랭킹 뭐 여러 가지 뭐로 봤을 때 뭐 1인당 국민 소득도 포함해서 뭐 투명도 뭐 부패도 뭐 여러 가지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각각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뭐 저도 사실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미국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완전한 선진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의료보험도 막 하면서 이제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선진국이란 여러 가지 잣대가 있는데 그런 잣대를 다 만족시키는 데는 북유럽이라는 생각이 가면 갈수록 더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려고 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 북유럽의 여러 가지 지표가 다 뭐 높게 나오는 거 그거를 뭐 구태여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책에도 이제 나와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창조형 경제 역량 지수 이런 것도 하물며 다 이렇게 높고요. 사회적 신뢰. 저게 바로 이제 그 사회적 자본의 얘기거든요. 저게 다 랭킹이 뭐 다 1위부터 뭐 5위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중에 제가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이 북유럽은 이제 사회민주당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사회란 말만 들어가면 괜히 막 이상하게 비꼬아서 막 얘기하는 게 그 뭐 좀 습관이 됐는데 사실 사회라는 건 공산당이라는 그거하고 사실 굉장히 다르다는 것 아시죠? 이게 일종의 타협안인데 근데 이 스웨덴의 그 3인당은 1932년에 집권을 해가지고요. 지금 한 70년 됐잖아요. 그 중에 한 85% 기간 동안 집권을 했어요. 한 당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여기가 뭐 민주주의가 뭐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다
투표를 아주 투명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집권을 하면서 이게 정책이 이제 이렇게 쉽게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단일제 해가지고 뭐 5년 하다가 바뀌고 뭐 기껏 해봐야 10년 가다가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서 기껏 이렇게 갔던 게 이제 선회되면서 이렇게 또 깨지고 그러면서 이게 아주 혼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장기 집권을 원하는 이제 이 스웨덴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고 이 좀 어떤 당이든 조금 이렇게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이게 좀 오랫동안 이제 뭐 20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좀 지속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 스웨덴 이쪽 그 북유럽을 볼 때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당수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현재는 10년 전부터 스웨덴은 그 보수당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보수당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이제 뭐 선거를 다시 이제 하는데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올지 두고 봐야 되는데. 근데 분명한 거는요, 여기 그 당수들 뭐 이런 그 수상들이 굉장히 현명하게 했어요. 한 번도,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물론 한 사람은 이제 저격을 당해서 죽긴 죽었지만 굉장히 잘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리더들의 투명성, 능력, 그게 이 스웨덴에서는 적어도 시행착오가 없었다. 그게 지금 스웨덴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우리나라, 하물며 미국도 뭐 몇몇 대통령은 실패했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스웨덴은 그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지난 한 70년 동안. 굉장히 아주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복받았다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북유럽의 가치관에는 이제 배려, 인권, 여러 가지 그런 평등, 자유, 평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는데, 하여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아주 뭐 자세히 이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이제 이게 틈틈이 그냥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더 준비를 해 왔는데 뭐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이 기업 쪽으로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쪽 그 포춘지가 매년 그 글로벌 500이라고 그래서 매출 기준으로 500대 기업을 뽑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작년에 그 데이터를 갖고 뽑아봤더니 6개 기업밖에 없더라고요. 북유럽 기업이.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는 이제 노르웨이 그 유전 그 기업이거든요. 스타토일이 가장 39위로 높고 그 다음은 이제 좀 쳐져서 이제 볼보, 그 머스크, 노키아, 에릭슨 이제 여러분 볼보, 노키아, 에릭슨은 아시죠? 하여튼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인터브랜드는 브랜드 가치 입장에서 따지는 거거든요. 거기는 이제 매년 100개씩 뽑는데 작년 기준을 보면 H&M하고 이케아하고 노키아는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작년에 57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 밖으로 북유럽엔 대기업이 없다 그렇게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이제 뭐 아주 뭐 조그만 그런 벤처기업들이 많냐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초대기업은 없지만 대기업은 물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중견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창조 경제 얘기하면서 북유럽에 뭐 벤처 기업들이 많을 것 같다 생각하시죠?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벤처 기업이. 그래서 북유럽도 북유럽 스웨덴 포함해서 핀란드 같은 데가 이런 벤처 붐을 일으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창조 경제하고 북유럽을 연결시켜서 얘기를 드리면 이 벤처 붐을 기대하고 북유럽을 벤치마킹을 하시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좀 그렇게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노키아 무너지고 거기서 이제 벤처 기업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뭐 로비오 인터테인먼트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있긴 있는데 이 전체 경제에 비하면 그래도 이 비중이 높지 않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이따가 하여튼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그 중견 기업들 그리고 초대기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큰 기업들 그런 데들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 계속하면서 경쟁력을 갖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벤처 이런 걸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토대로 해서 이 북유럽의 그런 그 강한 업종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뽑아봤어요. 물론 저기서 금융을 넣어놓긴 했지만 이 금융이 뭐 엄청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볼륨을 어느 정도 차지하니까 넣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식품, 바이오, 디자인, 뭐 엔지니어링, ICT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중요한 업종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자연 환경하고 사실 어떤 기술 발전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 나무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임업이나 가구 사업들이 발달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추위 때문에 밖에서 많이 생활을 못 하니까 이제 집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집에 그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좀 더 좋게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지루하면 안 되고 좀 활력도 주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구나 생활용품들이 발달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인구가 뭐 굉장히 뜨문뜨문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선 통신에 대한 수요가 생겨서 이제 스웨덴이나 핀란드에서 이런 휴대폰 사업이 발달이 되고, 뭐 유전이 있으니까 이제 에너지가 발전되고, 또 친환경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석유가 아닌 다른 그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서 베스타스 같은 그런 풍력 발전기가 발전했다든지, 이제 이런 주위의 환경 때문에 생긴 그런 산업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걸 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풍력 발전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저도 뭐 친환경적인 거 굉장히 강조하고 뭐 강의도 하고 그러지만, 풍력 발전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자연 환경상 안 맞아요. 그렇죠? 바람이 많지도 않아요. 생각 밖으로. 그리고 분다 하더라도 계속 바뀌고 이러면 이제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덴마크는 이제 그 북해에서 오는 그 바다 거기가 세계에서 가장 바람이 세고 이렇게 계속 단정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그 풍력 발전기를 이제 설치하면서 거기서 많은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뭐 외국의 어느 나라에서 좋다고 해가지고 그걸 무작정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환경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유럽에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부분을 좀 얘기했지만, 이 북유럽에서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제 좀 분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스웨덴 사람들은 아까 제가 엔지니어링 발달돼 있다고 그랬죠. 이 제조업이 잘 발달돼요. 손재주가. 상대적으로 좀 그 육지가 많아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이 뭘 신제품을 만들면 노르웨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쪽이 이제 바다 통해서 많이 하니까 물류를 많이 하고, 그리고 덴마크 사람들은 이게 상인 기질이 많대요. 코펜하겐이라는 뜻이, 수도가 코펜하겐, 그게 상인들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교육을 하거든요. 거기가 이제 북해하고 발트해 이제 그 나가는 아주 이게 해협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세금 징수를 막 하거든요. 관세도 매기고, 이제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이 덴마크 사람들은 이제 물건 사고 파는 이런 마케팅, 이런 거를 이제 잘한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 그 전부터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하면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북유럽의 이제 그런 아주 큰 재벌이라고 할까? 하여튼 타이쿤이라고 그러거든요. 거물.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 4사람 정도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노벨도 한 사람이고, 이바 크리거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안전성량 그거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이제 굉장히 하여튼 재벌이었던 한때 사람인데, 나중에 1932년 불경기 때문에 콘에 몰려가지고 자살했어요. 저 사람은. 하여튼 이제 잉바르 캄프라드가 지금 이케아 그 창업자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발명가들 뭐 포함해서 이런 그 거물들이 생각 밖으로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여기서 특히 이쪽 이 거물 중에는요, 스웨덴 사람이 유난히 많아요. 왜냐하면 스웨덴이 이 북유럽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강국이었거든요. 인구도 상대적으로 한 2배 정도로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북유럽 여러 가지 발명가들이 있고, 그래서 이 발렌베리 가문은 이제 이 스웨덴에서 가장 큰 그 재벌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재벌하고 시스템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스웨덴 전체 GDP 한 30%를 발렌베리 가문 휘하의 기업들이 만들어내요. 부가가치를.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가 이제 한 150년 이렇게 되긴 되지만, 하여튼 이제 그 이런 기업들이 뭐 에릭슨, 뭐 ABB, 아트라스 코코, 사브, 뭐 일렉트롤룩스, 우리 가전 아시죠? 진공청소기 그런 것들 다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한때 이제 스카니아 뭐 이런 데들이 뭐 있었다가 이제 매각해서 이제 이 산하 기업들은 조금 달라지지만, 하여튼 이렇게 그 전체 GDP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면 이런 디자인, 그리고 요즘 뭐 광고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이제 리클라이너라고 있죠. 그 미국에서는 이제 레이지보이 그게 가장 큰 브랜드인데, 레이지보이는 좀 둔탁하거든요. 여러 가지 뭐로 등치도 크고.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슬림하면서 그런 쾌적한 느낌을 주는 리클라이너로 이제 있어서 뭐 에코르네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브랜드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인기를 끌고 있고, 뭐 이달라는 여러분 많이 아시죠? 하여튼 이런 것들. 근데 이달라의 그 사업 철학이 재밌는데요. Against throwaways며, throwaway는 이제 그냥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버리는 거를 반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친환경적이고 뭐 리사이클링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철학을 저렇게 정할 정도면 뭐 의지가 대단한 거죠.
하여튼 그런 실질적으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케아는 이따가 얘기 드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케아 부분은 뭐 거의 얘기 안 하는데 그래도 저거 하나만 그냥 얘기 드릴까 그럽니다. 한 얼마 정도 남았죠? 5분 10분?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네, 지나가겠습니다. 그 이케아 하면 우리가 가구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케아가 가구 아닌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주택 사업도 하고 있어요. 주택 사업. 그러니까 이케아는 이게 여러 가지 조립해서 뭐 한다고 아시나요? 근데 주택도 조립식 주택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미국하고 유럽에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 조립식 주택을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사회공헌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요즘 뭐 시리아나 이디오피아 이런 데 이제 난민들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저기 이제 천막 저런 데 해가지고 굉장히 그 조악하게 이제 살고 저기서 전명도도 돌고 이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케아가 자기들이 어차피 조립식 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난민촌에다가 보내자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그 조립식 주택하고는 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난민촌에서는 이제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수돗물도 안 나오고 뭐 전기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0채만 줬대요. 그래서 써보고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서 그래서 그거를 개선해서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아주 스마트한 그런 행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엔 난민기구 사람들하고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굉장히 칭찬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케아를. 그러니까 하려면 그런 그 사업 그리고 그 환경에 맞게끔 이런 조립주택의 구조도 바꾸고 그런 노력을 하면 사실 이걸로 인해서 많이 이케아가 알려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공헌도 정말 효과적으로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많이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제가 그냥 지나가겠고요. 여러분 저 요즘 그 지하철 그 신문 메트로라고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최초에 생긴 지하철 신문이 메트로였거든요. 요즘은 뭐 많지만. 근데 이 메트로라는 이 신문을 제일 먼저 만든 데가 스웨덴 스톡홀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웨덴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거기도 이제 지하철이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로 가서 지하철 신문의 지금 대명사가 된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료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고에 싣고. 그러니까 이게 신문 비즈니스에 있어서 굉장한 혁신이죠. 그렇죠? 무료로 준다는 것 자체부터 포함을 해서. 그래서 이런 그 북유럽의 여러 가지 기업들의 그 혁신성 이런 것들을 아주 이런 언론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나가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이 스웨덴하고 덴마크가요,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제약 산업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당뇨병 중에 이 주사로 자기가 이렇게 놓는 그 인슐린 있잖아요. 그걸 처음으로 만든 회사가 노보 노르디스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 북유럽 기업의 전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요, 사업을 하더라도 많이 안 해요. 자기 잘할 수 있는 것만 딱 골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엄청난 R&D를 해서 거기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 하면 자꾸 넓히잖아요. 그러다가 다 망하잖아요. 북유럽은 철저히 그게 안 한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 북유럽의 기업의 경쟁력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억제 본능, 기업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 북유럽에서 정말로 배울 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창조 경제 5분 만에 이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삼아서. 그래서 이 북유럽 기업에 이제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원천이 뭔지를 하나씩 이렇게 뽑아봤어요. 그래서 한 7개 정도를 뽑았는데 이 집중화, 아까 뭐 바이오 산업도 뭐 이제 여러 개 안 하고 한 몇 개만 딱 해서 아주 거기서 세계 최고로 만드는 그런 것들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개발은 이제 집중화를 하다 보면 당연히 뒤따라가야 되는 그런 이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글로벌 영어 구사가 난 중요한데 이 북유럽 사람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왜냐하면 원래 자기 내수만 갖고는 안 된다고 알기 때문에 일찍부터 해외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어가 이제 구사를 잘해야 되는 거고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스킵했지만 전 세계 그 음반 수출 있잖아요. 음반 수출 3위 국가가 스웨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바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스웨덴 그런 락 그룹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영어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음반 수출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언어가 다르면 물론 뭐 아주 일부는 뭐 그걸 좋다고 하겠지만 아무래도 영어로 돼 있으면 전 세계에 퍼지기가 훨씬 쉬운 거죠. 하여튼 그런 거. 그리고 이제 투명성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투명성이 이제 그래도 좀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북유럽은 이 투명성에 있어서는 세계 지금 넘버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그건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지만 그리고 이 특히 뭐 CEO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북유럽이 여러모로 진짜 선진국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투명성, 윤리의식 그런 것이 있고요.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가 뭐 10년으로도 부족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분야입니다. 그래야 이게 여러 가지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회사 운영이 쉬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리가 바로 경쟁력이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이 북유럽에 있어서는 그게 완전히 경쟁력의 중요한 포인트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건 지나가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북유럽은 생각 밖으로 벤처 붐이 아주 많이 일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북유럽 여러 국가들이 그 벤처 붐을 우리나라처럼 일으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SSES나 뭐 누텍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 주도나 그런 대학들 주도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후원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가시적인 성과들을 이제 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대들이 커지면 또 이제 대기업들이 가져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꾸 그 전체적인 볼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이 북유럽의 벤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 그거는 적어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확실히. 그래서 하여튼 아까 제가 어느 정도의 대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그리고 기술 기반의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이 북유럽의 핵심 그런 산업이고 핵심 경쟁력이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속 벌금 얘기는 뭐 많이 알지만 정말 저는 이거 강조하고 싶거든요. 노키아 왜 임원이 이렇게 과속을 했는데 시속 75km니까 사실 그렇게 높은 데도 아닌데 그 지역이 시속 50km가 리밋이었는데 75km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위반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한테 걸렸는데 이 벌금을 뭐 1억 6천만 원 벌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핀란드는 소득에 비례해서 벌금을 내는데 그 전년도 월급의 14일치를 벌금으로 낸대요. 딱 정해져 돼 14일치. 근데 불행히도 이 임원이 그 전에 보너스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소득이 높아갖고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운도 없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1억 6천만 원을 벌금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냈어요. 그리고 내고 나서 1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임원으로 계속 봉직을 했어요. 그래서 부회장으로 마쳤어요. 2010년에. 만약 이 사람이 벌금 안 냈잖아요. 훨씬 일찍 잘렸을 겁니다. 그 사회의 그 분위기상.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건 이 사장이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노키아가 올라가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도 하고 왜냐하면 핵심 부서였거든요. 모바일 그 솔루션 사업 부장을 했으니까 하여튼 뭐 지나간 과거로 어떻게 복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소득 비례해서 벌금을 내도록 한다라고 만약에 발표하면 어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찬성? 반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일부 사람들이 이제 싫어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랬을 때 한번 생각을 더 해봤어요. 우리나라 와서 이 정책을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 나는 그랬더니 고용 효과가 높아질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완전 부자는 이제 자가용 운전사가 있지만 조금 부자들은 자가용 안 하고 이렇게 자기가 직접 운전하잖아요. 근데 운전사를 고용할 것 같아. 왜냐하면 운전사가 과속을 하면 그 사람한테 넘어가니까. 하여튼 그런 생각까지 하여튼 해봤는데 하여튼 이건 뭐 쉽지 않은 얘기인데 하여튼 핀란드에서는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일종의 창조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과거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과 복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6.25 전쟁 통해서 이제 60년대에는 이제 성장이 이제 뭐 좀 올라가면서 복지 수준은 낮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성장은 잘 됐고 복지도 조금 올라가다가 이제 90년대, 80년대, 2000년대 통해서 이제 복지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성장이 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짜 성장도 높아지고 복지도 더 높아지려면 좀 슈퍼베스트로 이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그 절대절명 과제죠. 근데 이제 저렇게 되려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 창의성, 그게 정말 중요해서
제가 창의성을 어떻게 정의했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독창적 아이디어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갖고는 안 되고 독창적이어야 되고 그게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성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걸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북유럽에서 신뢰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투명성, 윤리 뭐 여러 가지 측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사회적 자본이거든요. 지금 세월호 그것도 다 요즘 사회적 자본 이런 것들이 다 약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리더십 뭐 등등 투명성 이런 거. 그래서 이 북유럽과 창조 연결시켜서 제가 마지막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약하면 우리가 성장과 복지를 다 잘 하려면 그러면 창의성과 신뢰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